자, 북한 관련 소식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북한이 오늘 아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낸 이 보름간 전술핵 운영부대 군사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적들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의도 무엇인지 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보셨습니다만 지난 9일 이후 한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고 보니 이 기간에요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미사일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뭐 공개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지휘를 했다. 그러면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인의 전략 자산, 예를 들어서 죽음의 백조, 뭐 B1B라든지 이번처럼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이 전개되었을 때 예년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 김정일 위원장은 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니까 늘 벙커에 있다거나 이런 보도가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도 한 달간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행방이 묘연해지자 이번 역시 이런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또 벙커에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 즉 공개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의 언론은 그때마다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5일간의 어떤 행적을 한꺼번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진에 찍힐 정도라면 우리나 혹은 미국의 첩보 자산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즉 뭐냐면 공개적으로 나는 잠수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자신들의 인민들에게 밝히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겁을 먹지 않았다. 도리어 공격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했다. 전술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략핵과 달리 특정 군사 목표를 향해서 소규모의 이 핵을 발사하는 겁니다. 발사를 하든 핵 어뢰, 핵 쥐뢰, 핵 폭탄, 핵 배낭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칭하는 것인데 어디에 목표입니까? 당연히 남한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거는 소규모 그런 이 국지전에서 쓰는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로 전략 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맞대응할 수 있는 모든 태세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만천하에 과시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연이은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동원하는 해상 합동훈련 뭐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군사력 시위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사실은 이제 군비 경쟁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LBM이다, ICBM이다 아직 뭐 발사는 안 했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북한은 더 강력한 걸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ICBM 즉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그 부분부터는 이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돼요. 마지막은 아마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과정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핵을 쓴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무부가 오늘도 북한 이런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지만 대화를 통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도발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내용들을 좀 보면요. 북한이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을 공개를 했고요. 이 공격하는 것들이 뭐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면은 이게 언제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 안보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한 달 가까이 쏘고 있는 미사일을 보면
시간, 장소, 거리, 시시각각으로 언제든지 틀어서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도발할 수 있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게 때로는 일본, 영국을 넘어가서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괌, 미국 등을 향한 도발이기도 하지만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사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위협들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저수지에서 발사했던 이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보이게 되는 네네. 시험 발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갖고 있는 킬체인을 통해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 같은 미사일 도발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게 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 얼마 전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SRBM 발사 이후에 이 유엔에서의 안보리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예. 이 결의안조차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게 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끝끝내 눈을 감고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요. 결국 7차 핵실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고강도 도발들이 현실화됐을 때 대한민국은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그리고 지금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는 일본 등과 예.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응들을 해나갈지를 매우 면밀하게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고 올해 들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2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규탄 성명을 같이 채택하느냐가 놓여진 과제일 수밖에 네. 없을 예.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만약에 채택을 한다면 또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국면은 일단 미사일 실험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 북한이 이 부분을 협상용, 어떤 전략용으로 좀 수단화해서 사고했다면 예. 지금은 정말 군비를 증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련해서 강원 전략을 좀 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강대강 구면으로 치달았을 때 지금 남한을 타격점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수지에서 이 발사를 해서 올린 것도 예. 뭔가 무기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의 하나의 징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 속에 뭔가 강원 전략을 잘 구사해야지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처해진 이런 정세적인 국면도 예. 함께 우리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채택으로까지 가기는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변호사님, 생각합니다. 그 강원 전략을 써야 하는 것들은 다 맞는 네. 얘기긴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고도화되고 더 첨예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왜 국회에서는 규탄 성명 하나를 제대로 합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국회에서도 지원책으로 예.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담대한 착각이다. 굉장히 조롱하고 그런 국면이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치 국면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예. 정부 집권 여당의 어떤 안보 정책,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뭐 낙탄 사고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여건의 대안 제시 없이 규탄 성명을 원하니 거기에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그런 방법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제 도발이 노골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국방 이렇게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지금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친일 국방 이런 발언이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라면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 안보에 관련해서 이런 이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심각한 상황이죠. 일단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총력을 다해 국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예. 북한의 엄중한 도발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 국제 안보에 관한 뉴스를 국내 정치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가짜 뉴스까지 섞여서 국민들을 향한 예. 이 사실상의 국민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언어들을 사용하고도 있는데요. 이 독도 근처에 와서 여기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실질적인 공해상으로서 독도와의 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 영토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훈련까지도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예. 이 일본에 관한 반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안보에 관한 이슈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아하.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이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이 거듭된 도발에 제대로 된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 속에서 이 대북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등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국가들이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요. 예, 네.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일 당시 연합훈련들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던 내용들 이 모든 일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네네.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다시금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이 같은 주장들을 거듭하게 되는 건 예. 책임 있는 정치권의 정치인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행위들인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체 의견처럼 치환되고 있는데 예. 다시금 북한의 거듭된 도발 속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입장들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친일 국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안보 이익이 간다는 거예요. 안보 이익이 간다는 것. 즉 독도의 인근에 뭐 인근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랑 같이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 자체로서 일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유사제법 뭐 유사제법과 더불어서 2015년에 이렇게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 없이 네네. 그거를 그냥 일본과의 어떤 합동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2017년에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지만 2019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고 네네. 사실상 거기에 들어간 소재 부품 수출을 규제한 거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 화이트리스트로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 자국의 안보는 지키려고 우리랑 같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해요. 그러니까 안보 이익은 가져가고 우리의 경제 이익은 파탄시키려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이렇게 여야 간에 이 합동훈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면 할수록 사실은 대통령이 더 여야 간의 어떤 만남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일본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정부보다 예. 더 강력한 요청 압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예. 다시 얘기하면 정부는 우리 야당이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너희는 뭐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켜주지도 않고 경제 제재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같이 합동훈련 계속할 수 있느냐. 예. 이 얘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네네. 그 자체로서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보가 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미일 훈련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은 예전처럼 하나가 문제가 틀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닫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자 외교이고 또 이 다극화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안보적으로 풀거나 그러니까 투 트랙이어야 되죠. 네네. 투 트랙이 아니라 저는 한 3트랙 모두 4트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경제가 틀어졌는데 그럼 안보마저도 틀어져야 된다. 이건
이거는 사실 그 완전히 옛날에 양극화 시대 때 단순한 어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틀어진 것을 안보 문제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면서 경제 문제까지도 사실은 끌어들일 수 있는 풀 수 있는 해법의 어떤 단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의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이 2017년도에 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미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바로 직전에 열린 겁니다. 필리핀에서 네. 그 세 가지를 합의한 게 뭐냐면 동해상이든 뭐 남해상이든 서해상이든 서로 해상 구조 1, 그다음에 미사일 경보 2, 그다음에 3, 대잠수함 훈련 이 세 가지를 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2017년도처럼 남해에서 하라 잠수함 훈련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남해로 잠수함을 보내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동해에서 출발해야 돼요. 네. 서해는 수심이 얕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남해까지 가기 전에 동해에서 사실은 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해까지 온다는 건 다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남해에서 무슨 북한의 잠수함을 우리가 뭐 연습한다는 건 그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오도 부근에 중국 잠수함에 대한 어떤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동의를 하면 뭐냐면 이건 안보 문제는 여타 어떤 문제보다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한미일 훈련이 지금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잠수함에 고도화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논란으로 영수회담 가능성 좀 희박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간 대표 간 회동,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의 주장들을 꺼내놓고 있을 때 사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또 군의 통수권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야당 대표가 이 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만약에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같은 주장들을 늘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장 좋아하게 될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국제사회 전 세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 문제를 어떻게든 이 여당과 집권 정부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계속되고 있는 이 도발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같은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한 국민의 민생과 안보에 대한 얘기로 충분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도 만남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반일 감정 여러분 죽창가 부르면서 또다시 토착 왜곡 부를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들?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우길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오도하지 말고 강릉 낙탄 사고, 국방 참사부터 제대로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자, 친일 국방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병역 미필 초선 의원이라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물론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이 국방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경쟁력을 가장 높게 평가해서 좀 홍보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군에 다녀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하고 있는 이 같은 행동들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측면인지 다시금 군 미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보궐선거로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경험이 없다는 두 가지 점을 꼬집으면서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뭐 정치적 의도를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발언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들이 형성하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저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공감대가 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보면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좀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사실 미사일 발사를 하면 제일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합동훈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예.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태도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안보를 일본의 협조로 해서 지켰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예. 했던 것이고 지난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의 어떤 기조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일본 없으면 우리 안보가 안 지켜진다.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가장 필요한 어떤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일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안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주는 범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더 협조적인 어떤 자세도 해야 되는데 경제를 파탄시키고 압박을 가하면서 또 안보 이익은 얻어가려고 하는 이 자세가 네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식민지 시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네. 지금 계속해서 정권들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지 예. 이런 부분에서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를 한다거나 입장 전환을 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왜 우려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견이 전혀 너무 달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국정감사 재개가 되죠. 특히 내일 법사위에서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예상이 되는 감사원 국감이 열립니다. 지금 감사원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논란부터 유병호 총장의 이 문자 메시지 논란, 또 권익위의 방통위 표적 감사 논란 이런 이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쟁점이 될지 원래 이종근 평론가께서 좀 생각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겠죠. 네. 왜냐하면 이미 법사위가 대법원 감사도 했고 법무부 감사도 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인데 네. 대법원 감사와 법무부 감사에서도 역시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해서 법사위원장이 계속 제재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눈이가 봤습니다. 네.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한 축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응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공격적으로 따질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축은 뭐냐면 민주당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예. 문자 소통이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이 이걸 기획했다. 예. 그러니까 서면조사 등 감사원을 예. 그 헌법적 독립기관이 아니라 의도대로 지금 그런 어떤 정치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서 좀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초점으로 아마 양쪽이 그러니까요. 맞설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상 법사위의 어떤 가장 큰 어떤 그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말씀하셨듯이 여러 뭐 다른 어떤 감사장에서도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 윤석열 정부냐 이렇게 두 축 어느 쪽 정부가 더 잘못됐느냐 이런 흐름으로 아마 양쪽에서 부딪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좀 서면 질의를 한 것에 대하고 또 감사원 유병호 처장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께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조사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과거에도 서면 조사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전직 예. 대통령한테 요청한 적 있죠. 감사원법 50조에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예. 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이 관련자라고 하면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전제 예. 조건이라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상시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감사원법 12조를 보면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원이 이 수행하는 직무라는 건 상당히 정치 감사다 이런 의혹을 자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이라는 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야 어떤 합의로 일군 이 감사위원 구성원에 따라서 네. 정치 감사라는 어떤 비판을 좀 벗어나고자 우리는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사전 조치의 의결
그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장이 국회 출입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석한 가운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본인이 몸담고 있는 감사원을 오염시키고 오해를 자초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원에 대해서 이제 정치 감사다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응하지 않았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훈 안보실장, 박종 국정원장 등 핵심적인 인사들도 감사원 감사에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물어보고 객관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난 다음 감사를 마무리 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수사기관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의구심이 과거에 있었던 전례부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산업부에 대한 감사가 나가기 전 월성 원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쩐 일인지 감사가 나가기 전 감사가 나오기를 알았기라도 하듯이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 자료들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줄줄이 구속이 된 바가 있었죠.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례들이 사실상 감사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이 방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있게 되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들 속에서 본인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 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감사원으로 다 밝혀낼 수 있는 일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위법한 일들이 드러난 일은 없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무례한 짓을 감사원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잃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던 최고 책임 의사결정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무례한 짓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세요? 당연히 전직 대통령도 뭐 감사원이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네. 문제는 이렇게 뭐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내부적인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사실은 조사의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예요. 그러면 감사원이 조사를 하려면 그 전 단계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들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뭔가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서면 조사를 요구하거나 뭐 대면 조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없었어요. 이런 과정이 건너뛰고서 바로 대통령한테 간다는 것이 그게 적절한 어떤 조사의 방식인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무총장이시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수석하고 문자를 나눕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립기관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거의 관계없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속에서 내용이 오늘은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또라는 얘기가 보면 이 수석과 사무총장 사이의 어떤 이 문자 교류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헌법적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게 보면 두 분의 지적을 보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계획적으로 돼 있는 의도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유병호하고 이관섭 그 수석하고는 좀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반박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감사원과 관련해서 법률상으로는 의결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감찰사항은 구체적 감사 사항마다 일일이 의결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의 예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 제보가 드러날 때마다 감사를 즉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그런 분야별로 의결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공직감찰 사항에서 그때그때 의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감사원의 설명이고요. 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파장을 일으킨 게 문재인 대통령 측의 반응이거든요. 무례한 짓이다. 그렇다면 이게 적법하지 않아서 무례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 게 무례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적법성과는 별개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그 파장이 일어난 것이고요.
거고요. 네. 또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10월 4일 날 한 번 나오고 10월 5일 날 한 번 나옵니다. 예. 그 감사원이 10월 4일 보도에 대해서 10월 3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10월 4일자로 해명자를 한 번 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가 10월 4일로 또다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가 두 번째 해명 자료가 나가는 10월 5일로 해명 자료가 나가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해명 자료가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왜 무식하다라는 표현이 네. 제3자에게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두 사람이 이 친근하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그런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근하지 않고 진짜 공적인 관계인데 제3의 어떤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시쳇말에 그런 예. 이 표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표현이므로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그 네. 문자에 대한 해석을 지금 드리는 거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14일로 예정된 이 국토위 경기도 국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이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좀 이번에 국감을 기점으로 좀 변곡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도 국감은 이미 지난해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이고 네. 많은 국민들이 당시 출석했던 이재명 지사의 해명들을 들어봤지만 예. 여기 거짓 해명으로 했다는 논란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까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나와 있는 성남FC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장동에 관련된 얘기들도 이미 많은 뉴스가 됐는데 지금까지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 경기도에 관련된 예.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고 네. 여기와 연결이 돼 있다는 쌍방울 그리고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모종의 협력 관계들을 거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실질적인 쌍방울 주가 조작에 북한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북의 그런 대가를 대상으로 상품권 등을 건네려고 했던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지금 현재는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예. 아직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던 이슈들. 예. 하지만 누가 봐도 경기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들이 일어났을 예. 것으로 예상되는 예. 많은 일들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경기도 국감이 꽤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뭐 좀 첨언을 하자면 아직 확인된 사항은 예. 없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그런 의혹이 나온 것이고요. 언론 보도가 있다고 한 분도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글쎄요, 걱정될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이 국정감사 등 당 대표로서 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건 분리해서 사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감사와 수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수사가 아주 통상적인 수사이냐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 성남FC 속도 내고 있고 과거 경찰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의견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예. 뭐 두산뿐만 아니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전방위적으로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성남지청장 문재인 전 정부의 친정권 검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주인 검사와 그 상급자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꺼냈을 때는 이게 제3자 뇌물이 되게 어렵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그렇다면 법리 해석이 달라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걷어내고서는 지금의 이 검찰 수사는 사실 통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또 매년 국감장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죠. 이번 국감에서는 데뷔전을 치른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한 장관에 대해 출마 계획을 묻자 한 장관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답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서열 3이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2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출마합니까? 2024년에? 저는 뭐 거의 100% 아, 100%입니까? 100%요. 왜냐하면 장관들이 저런 국감장에 나가면요. 예. 정치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강대강으로 잘 안 부딪혀요. 그냥 그렇게 뭐 의원이 얘기를 하면 예. 아, 네, 제가 개인적인 찾아보겠습니다. 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말지 예. 여기서 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보복 수사 아니냐 그랬더니 없는 것을 뭐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의원들을 자극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왜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또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느냐? 저는 지지층에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보수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정권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24년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네. 다져놓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일단 예. 개인적인 분석을 주셨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이후 발언을 엮은 또 이른바 어록집이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건 물론 아니지만 5개월 된 장관의 어록집 이거 나온다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 기사 나오자마자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조금 더 유심히 기사를 봤습니다. 하는데 이거를 내는 어떤 출판 프로젝트 팀이 보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관련 책도 냈고 어록집도 냈고 또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록집도 냈어요. 이렇게 사실상 이 유명한 그런 정치인 또는 셀럽들의 어떤 책들을 내면서 예.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그 프로젝트 팀으로 알려져서 이게 무슨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나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정치에 출마하냐 안 하냐라는 건 사실 좀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감장에서 사실 법무부가 뭘 했는지 물어보는 시각도 사실 굉장히 아까운데 굳이 출마 운운해서 그걸 기사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한마디 만약 조언을 드린다면 네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주목되는 건 그만큼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 핵심을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고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많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이 신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역량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나 적합도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므로 사실상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이 나오면 부록집이 같이 딸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의 어록은 본인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대한 거의 대다수의 답변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말 그대로 어록이 빛이 났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타겟을 삼아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중량감만 키워주는 만큼 이제는 그런 일들이 좀 뒤로 물려야 된다는 시점에서 이 어록집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예.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록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본인한테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의 어록을 출판할 때도 당사자 확인은 거쳤을 겁니다. 네. 그러면 현직에 있는 장관이 본인의 어록집이 출판됐을 때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이걸 내도록 사실상 허용을 한다, 용인을 한다, 굉장히 정치 의지가 있다라고, 권력 의지가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행안위 국감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 위법성을 두고 이제 여야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고가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거는 공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의 기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이것이 굉장히 사실 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TBS에서 일부 이제 프로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국감장에서 많은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이런 결론이 일단 내려진 거잖아요. 네네. 그건 너무 사실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TBS는 교통방송이고 예. 교통방송은 서울시에 어쨌든 지금 뭐 재단화돼 있지만 네. 서울시의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최근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건 네. 김건희 여사의 검은 베일과 관련해서 왕실이 쓰는 거다라고 뭐 진행자 아예 단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또 다른 사람은 사과를 했는데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마치 단언한 네. 그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언한 부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이거보다 더 많은 음모론들이 공영방송에서 예. 공공연하게 진행자의 입에서 오르내렸고 또 방심위가 엄청나게 수많은 50여 차례에 걸친 어떤 징계를 했다면 네.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이건 공정하게 그 교통방송에 대해서 했었어야 될 걸 뒤늦게 하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차기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 이제 연달아 최근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 링크를 게재를 한 겁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봐야 할 것도 같은데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가 당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과제는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자타 공인 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막 레이스가 거의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거듭 메시지를 또 내왔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쪽 의견들을 주로 공유하면서 아마도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했던 칼럼이 이꼴 저꼴 보기 싫을 땐 유승민이라는 이 칼럼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칼럼들을 아마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인 자산이 있죠. 예.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꼴 저꼴이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포함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을 텐데 예.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경선을 다 거치고 나면 너끈하게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까지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 경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도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들이 있지만 경선에 승리한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SNS 글을 통해서 당원들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예. 당대표에 출마하고 나서 만약에 당대표 최종적인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의 성공적인 총선 승리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풀어야 되는 지점들이 이런 지점에서 당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가 김병민 궁금하죠. 비대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출마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출마는 자유고 유승민 전 의원이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출마하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제일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지점이 내가 현재 있는 권력과 이렇게 다르다. 내가 이렇게 색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개혁보수다라는 주장 이전에 내가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당 전체가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 결로 또 사실 안철수 의원은 유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지사 경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패배했다는 사실 때문인데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여론조사 관련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권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대표가 왜냐하면 일단 가능성. 지금까지 사실상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대척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TK 지역에서 1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층에서만 본다 그러면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서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긍정적 지지가 사실상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TK 지역에서도 지지 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TK 지역에서 상당한 새몰이를 해 나간다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동력은 TK 지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차후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절대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사실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참 선호하거나 또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역으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물론 탈당을 했지만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라봐요. 그건 역으로 사실 굉장히 역지사지하면은 이게 유승민 의원이 왜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를 알게 되겠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지점이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지난 처음에 바른미래당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와 지금까지 바뀐 게 없다. 정확하게는 자신이 계속 지금 패배했거든요. 대선에 한번 패배했죠.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했죠. 경기지사 선거에 패배했죠. 또 뭐 국회의원 선거에 패배했죠. 그렇게 중요한 선거 때마다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파악을 한다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나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조금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하나도 지금 저기 바뀐 게 없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었고 나는 국방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뭐든지 다 외울 수 있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바뀌지 않는데 그 전과 뭐가 다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도 크게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